지적위원회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 적부 심사 절차는 세트예요, 세트.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지적위원회만 따로 나오기도 하고 적부 심사가 따로 나오기도 해요. 일단 두 개가 세트다라는 것부터 보고 한번 볼게요. 일단 지적측량 적부 심사 절차부터 볼게요. 지적측량, 우리가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측량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과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옳을 적, 글을 붙여서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한 번 더 뭐 해달라? 심사를 해달라라는 게 지적측량 적부 심사 절차입니다. 지적측량 적부 심사 절차는 2심제로 운영이 되고요. 2심제로. 자, 지적측량을 하고 나면 지적측량 성과가 있을 건데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 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심의 의결을 할 거거든요. 그럼 심의 의결 결과를 다시 누구에게 보내준다? 시도지사에게 보내주고요. 시도지사는 그 결과물을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줘요. 그럼 통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의뢰를 했는데 성과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주세요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고 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다시 누구에게? 청구인에게 보내줘요. 청구인이 받을 거잖아요. 받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수긍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불복을 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뭘 할 수 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뭐다? 재심사는 시도지사에게 적부 심사를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재심사는 시도지사보다 한 급 더 상급 기관으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똑같이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보다 한 급 상급 기관은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럼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 의결 결과가 나오면 다시 누구에게?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주면 2심제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뭘 할 수는 없다. 불복을 할 수는 없고 수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날짜 문제를 좀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간다 했죠. 그럼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하고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뭘 해야 한다? 의결을 해야 됩니다. 단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연장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적부심사는 심의 의결을 할 때는 최장기간이 총 합쳐서 며칠까지? 90일까지는 강하다고. 근데 원칙은 며칠 이내 하라는 거예요. 60일 이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심의 의결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나오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줄 거고요. 그럼 시도지사는 받잖아요. 받으면 누구에게?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 결과물을 보내준다고요. 그럼 받았죠? 그럼 재심사를 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숫자를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숫자.
여기 며칠? 30일. 여기 60일. 여기 30일. 여기 지체 없이. 여기 7일 이내. 여기 90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삼식이가 63. 삼식이가 어디 가서 63빌딩에 가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신나게 놀면 지칠까 안 지칠까? 지칠겠죠. 그래서 지칠구다 이렇게. 그러면 삼식이가 63빌딩에 가서 지칠구다 이렇게. 그러면 아래 재심사 절차 있잖아요. 재심사 절차는 위 적부심사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요. 그대로 준용하니까 그럼 재심사 절차는 국장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 조항지적위원회에 회부하고 조항지적위원회 며칠 이내 심의 의결 60일 이내 단 1차에서 연장 며칠 30일 결과 나오면 국장에게 며칠 이내 지체 없이 국장이 받은 며칠 7일 이내 통지해준다. 그 다음에 90일 이내 또 재심사를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또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절차적 흐름을. 그럼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결과물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받고 나서 선택의 여지는 두 가지예요.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적부심사 의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렇다면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게 지방지적위원회에 나온 심사 의결 결과물 있잖아요. 결과물.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누구한테 보내준다? 지적소관청에게 보내준다고요. 그럼 소관청은 그 결과물을 받겠죠. 받아서 그 심사 의결 결과대로 지적공부를 뭐한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정. 이때 기존에 있었던 결과물은 A였는데 심사 의결 결과는 뭐로 나올 수 있다? B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B 나온 결과물을 알려주면 지적소관청은 그게 맞도록 의결 결과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수정을 해준다고요. 수정. 그때 수정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수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권정정 사유에 보면 제가 다르게 잘못 들어간 글자 몇 개? 6개. 그리고 나머지 3가지가 뭐냐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의결 결과에 따라라는 지문이 있어요. 그게 뭐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에게 의결 결과를 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성과를 뭐한다? 수정한다고. 이때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할 때는 신청이 아니라 뭐다?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 절차가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불복을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재심사 결과가 나오면 국장이 위처럼 간다면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국장이 지적소관청에 보내지는 않고요. 국장이 누구한테 보낸다? 시도지사에게 보내요. 보내면 시도지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고 또 국장으로부터 받은 뭐다? 중앙지적위원회 의결도 받겠죠. 그걸 합쳐가지고 누구에게 보낸다? 지적소관청에게 보낸다고요.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괄적으로 있잖아요. 심사 의결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보낼 때는 일괄적으로 다 누가 보낸다? 시도지사가 다 보낸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국장이 지적소관청에 의결 결과를 보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결과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 결과든 다 누가 보내준다? 시도지사가 지적소관청에 의결 결과를 보내준다.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를 안 한 거야. 안 하면 승복했다는 말 아닙니까? 승복한 사람이 자 가령 A라는 성과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를 안 했어요.
안 하면 그 결과에 승복한다는 거죠. 승복한 사람이 1년 지나서 똑같은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해줘. 이거는 돼, 안 돼? 상식적으로. 아니, 여러분이 A라는 성과를 의뢰했어. 결과가 나왔어. 90일에 재심사를 하지 않았어. 그럼 승복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나 마음 바뀌었어. 다시 해줘.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걸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중복, 청구, 금지 조항이라는데 이미 승복한 사람이 또 동일한 성과에 대해서는 적부, 심사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불복을 했어. 그럼 재심사 의결 결과가 진행되겠죠.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해야 돼요? 불복이 돼요? 무조건 승복해야 돼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서 나 여기서 또 불복할래. 또 심사해달라.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중복, 청구, 금지 조항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돼요.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해당 성과에 대해서는 적부심사 청구해서는 안 되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승복을 해야 되지 다시 또 해줘.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중복, 청구, 금지 조항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 절차적 흐름. 요 내용만 좀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방지적위원회는 누구를 거쳐서 하고 있죠? 시도지사를 거쳐죠. 중앙지적위원회는 누구를 거쳐서 가요? 국장이죠.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있냐면 시도에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있냐면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있다? 시도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자, 여기에서 이제 지적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적, 측량,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누가 심의 의결한다? 지방지적위원회.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누가 한다? 중앙지적위원회. 그것도 구별할 수가 있죠. 됐나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될 건지,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될 건지,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들이 있을 거고,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더 체크하면 된다고요. 자, 지금부터 체크하러 가는 거예요. 자, 봅니다.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뭘 두고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시도에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자, 그 다음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볼게요. 자, 저를 봐요.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준용해요. 그럼 그 말은 뭐다? 여기에 글자에 중앙이라는 글자를 다 뭐로 바꿔도 된다? 지방이라는 글자로 바꿔도 돼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뭐하여?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뭐한다? 구성한다. 그럼 여기서 5명 이상,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게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뭐해서? 포함해서. 그 다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 업무 담당 뭐다? 과장이. 그럼 만약에 이게 지방지적위원회라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를 뭐로 바꾸면 된다? 시도의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시도의 지적 업무 담당 과장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한다? 임명. 그럼 임명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라면 시도지사가 뭐한다? 임명.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뭐한?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 위원회 임기 몇 년? 2년.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임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뭐한다?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뭐한다? 포함한다라는 거. 포함 제외. 이거 좀 구별해 두시고요. 그 다음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국토교통부 지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누가 임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위원하고 간사는
누가 임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출석수단과 뭐라 이렇게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 회의와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 회의 이렇게 읽어도 무방해요. 똑같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될 것이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라 되어 있고 자 3번 지문을 남겨야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한다? 의결한다.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뭐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뭐라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정답으로 결정되는 지문들은 아니에요. 근데 출제될 수는 있지만 정답으로 결정되는 지문은 아니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회의 소집. 위원장이 중앙지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한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그럼 이런 것은 과거에 7일 전까지 해가지고 뭐다? 틀린 지문을 잘 낸다고요. 그러면 다 읽어는 보셔야 되는데 제가 체크한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답의 결정 요소예요. 정답의 결정 요소. 됐습니다. 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나와 있는데 기본서에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한문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35회 동안 시험을 칠 동안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뭘까? 킬러형 문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기출로 나온 적은 있지만 실제로 암기할 필요는 뭐한다? 없다라는 거. 이런 것은 암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일 뿐이고 굳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암기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왜 암기해야 되냐면, 이제 비교할 때 지방지적위원회 있잖아요.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만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뭐만 한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만 해요. 근데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한 가지가 아니고 5가지거든요.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암기할 때 첫 번째 이거 보세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누가 한다고요? 금방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한다 했죠. 거기에 관한 뭐다? 재심사는 누가 한다?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여러분 이쪽으로 잠시 볼게요. 지방지적위원회는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만 만자 이것만 딱 암기하면 돼요. 만. 그럼 다른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만 해요. 근데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 암기할 때 연구, 개발, 징계, 양성 이렇게 징계, 양성. 그래서 암기할 때 연구, 개발, 징계, 양성. 그 다음 뭐다? 재심사. 그래서 연구, 개발, 징계, 양성. 그 다음 뭐다? 재심사. 이렇게 해서 5가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지방 심의의결사항,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보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번, 2번, 4번, 5번 내고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내면 답은 뭐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거 체크하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전부 고르세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나오면 뭐다? 재심사는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뭐 글자 들어가면 연구, 개발, 징계, 양성 들어가는 글자 찾으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봅니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볼게요. 적부, 심사.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의뢰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결과물을 받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지적 측량의 성과는 결과적으로 누가 만듭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수행자가 자기가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행자가 측량의 결과물을 만들어가지고 의뢰인에게 줬는데 의뢰인이 그게 만족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럼 의뢰인이 뭐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의뢰인이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게 성과가 맞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하면 수행자 입장에서는 돌아버릴까 안 돌아버릴까?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수행자가 답답하니까 수행자가 그 성과에 대해서 뭐 한다? 옳고 그름을 한 번 더 판단해달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의 누구까지? 수행자까지 뭐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적 소관청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소유자, 이해관계의 수행자.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 청구 방법.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 청구의 다음 구분에 따라 뭘 첨부해서 이쪽으로 보세요. 시도지사를 뭐하여? 거쳐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럼 청구도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를 뭐하여? 거쳐. 시도지사를 뭐한다? 거쳐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청구서도 누구를 거쳐? 시도지사를 뭐하여?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자, 그런데 자, 봐봐요. 이 기억지문 좀 잘 보세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라고 돼 있죠. 금방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했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거든요. 그럼 여기에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법조문 그대로거든요.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모하여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법조문이. 근데 여기에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아직까지 법조문이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암기할 때는 이원화시켜서 암기하는 거예요. 청구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를 뭐하여?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뭐한다? 청구하는 거고, 이때 청구를 받은 이 표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아직 수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시도지사는 일단 며칠 이내, 30일 이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뭐한다? 회부한다. 며칠 이내? 30일. 자, 그 다음 좀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저쪽으로 봐요. 그러면,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심의 의결? 60일 이내 심의 의결.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심의기한을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며칠 이내? 30일 이내 한 번만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심의 의결 결과서를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요?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는 적부심사 의결서를 어떻게 지체 없이 누구에게 송부해라? 시도지사에게. 그럼 시도지사가 받겠죠. 받으면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 및 이해관계인의 의결서를 통지한다. 그럼 시도지사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통지할 때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뭐한다? 알려준다.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뭐한다?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승복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죠. 불복한다면 며칠 이내?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뭐 할 때? 불복할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하여?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등록사항의 정정은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90일의 기간 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게 키워드죠.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승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결서 사본을 누구한테 보내라? 지적 소관청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관청은 의결서 사본을 받겠죠. 받아가고 그 내용에 따라서 등록사항을 정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서를 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뭐하거나 정정하거나 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정정이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사유라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승복했다는 거죠. 승복한 사람이 해당 성과를 또 적부심사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승복해야 되거든요. 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의 경우에는 해당 성과에 대해서 다시 적부심사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재심사 절차는 적부심사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따로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등록사항의 정정은 항상 누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기존 지방지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서 소관청에 송부해야 되고 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다 누가 지적소관청에 송부해 준다. 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다 송부해 준다라고만 암기하시면 돼요. 국장이 지적소관청에 송부하는 경우는 뭐하다? 없다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이제 지적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등기법 할게요. 네.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등기법. 등기법은 이래요. 자, 오늘은 이제 남은 한 30분 동안 제가 등기법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요. 이거는 좀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편하게. 오늘 했던 내용을 빠르게 하고 할게요. 일단 소유자 정리와 관련해서 소유자 정정이든 소유자 정리든요. 관계되는 자료는 등기되어 있는 토지라면요. 필통사전,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정을 할 수도 있고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정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필통사전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를 보고 소유자의 표시를 오류를 바꾸면 정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 등기되어 있다면 필통사전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신규 등록지는 등기부가 없죠. 없으니까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소유자 정리 파트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설문에서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다 이렇게 나오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고 불일치하다는 뜻을 관할 등기관세에 통지한다. 근데 설문에서 열람하여 조사 확인한 후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소유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소유자 증량 끝나고 나서 이제 측량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측량 파트에서는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의 절차, 지적 기준점 성과, 지적위원회, 적부심사 5가지 논점인데 그 중에서 1순위가 지적 측량 절차예요. 그럼 절차 파트에서는 그냥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 지금 책을 넘겨가지고 어쩌자는 거야. 그죠? 책 넘기면 막 그래, 좀 들어보고 책 보는 거는 집에 가서 마치고 가세요. 자, 지적 측량 절차 파트가 일단 1순위거든요. 절차 파트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에 의뢰를 해요. 근데 의뢰할 수가 없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검사 측량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은 의뢰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수행자는 나머지에 관한 측량의 의뢰를 받으면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고 나서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는 현황에 가서 측량을 할 거거든요. 그럼 측량 기간과 관련해서 측고 검사 4 이 느낌으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에요. 그러나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면 기준점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한다면 기존 4일에 4점마다 며칠 가산
1위를 가산한다라는 거. 다만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 4분의 1 이래서 최고 검사 4, 4, 4, 4 이 느낌으로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측량 기간이 끝나고 나면 측량의 결과물이 나오겠다 그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 그럼 검사를 하는 이유는 도면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지 않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요,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측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검사는 지적 소관청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하는 경우가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 넓은 지역에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검사를 마치면 측량 성과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성과도는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에게 발급하고 수행자가 받아서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그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 정도 수준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복구할 때 하는 게 복구, 그다음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삑, 지목 변경, 삑,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8개. 자,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때는 게 뭐다? 검사, 측량. 이런 것을 하려면 기준점은 설치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있어야죠. 기준점 설치하는 게 뭐다? 기초 측량. 그럼 10개. 그리고 2가지는 이제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복원의 목적을 하는 거 2개.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마지막 사업자가 나오면 다 지적 확정 측량인데 딱 하나 지적 재조사 사업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무슨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에서 총 13가지 딱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기준점과 관련해서 지적 삼각점 성과, 지적 삼각 보조점과 도군점 성과가 있는데 지적 삼각점 성과의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고요.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도군점 성과는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지적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발급 열람도 지적 소관청. 내용이 얼마 없어요. 근데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와 적부심사 절차는 2개 세트집으로 묶어서 가는 거예요. 일단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이내, 90일 이내. 3시기가 63빌딩에 가서 G79다. 이렇게.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모아요. 거쳐 이렇게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심의 의결해야 되고 단 1차에서 연장 며칠, 30일. 그럼 심의 의결 결과가 나오면 누구에게?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받으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해 줍니다. 그럼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재심사 절차는 적부심사 절차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있고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과 관련해서는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 제가 체크한 그 정도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위원회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임기는 몇 년? 2년. 임명한다 나오면 다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회의 소집은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그 정도 수준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의의결사항과 관련해서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만. 근데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5가지거든요. 적부심사에 대한 뭐다? 재심사 하나,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징계, 양성 이렇게 해서 5가지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적법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등기법을 들어가는데 자, 일단 등기법을 학습을 할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등기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우리 등기법 총설, 등기법 총론,
강론 1, 강론 2,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 그럼 이의신청, 뭐 등기, 기간 및 뭐 설비,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나오는데, 일단 총설 이쪽 파트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냐? 총론하고 뭐다? 강론에서 다 나와요. 근데 가끔씩 총설 파트에서 한 문항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냥 5장 파트에서는 구분 건물하고 이의신청, 등기화 및 설비 얘네들 합쳐가지고 한 문제에서 뭐다? 2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공부 양에 비해서 진짜 가성비가 떨어지는 파트가 1번과 5번이에요. 그래서 1번과 5번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기화 및 설비와 관련해서는 신설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쪽 5번 섹터 파트에서 요 중에 구분 건물 이의신청 등기화 및 설비에서 신설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3개 중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는 나올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강세적으로는요, 2번하고 3번, 4번에서 대부분 10문제가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등기법은 실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양에 비해서 진짜 가성비가 없는 파트예요. 근데 이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적법은 이런 내용, 이런 거거든요. 그럼 지적법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적법이라면 제가 이렇게 섹터를 한번 나눠 볼게요. 우리가 지적법에서 공부한 순서를 제가 한번 섹터로 한번 나눠 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토지를 등록한다. 등록은 국장이 등록을 하는데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하죠. 그죠?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럼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절차. 그걸 맨 처음에 배웠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예요? 지번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 배운 게 지목, 그 다음 경계, 그 다음 면적, 그 다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관리, 지적공부의 발급 및 열람,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 그죠?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와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래가지고 지금 섹터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만약에 지목에 관한 설명이 나오면 앞에 뒤에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지목에 관한 설명이라면 우리 지목에서 암기한 지목의 구분 몇 개, 28개를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지번을 몰라도 지목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소재 지번은 전부 해가지고 등록사항을 다 암기하고 있으면 풀 수 있고 암기 못하면 틀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지적법은 섹터별로 그 내용 앞과 뒤가 거의 유기적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기적 연관성. 그럼 가령 이쪽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계속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오늘 했던 거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의 절차,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지적 측량 적부심사,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 거 내가 하나도 몰라도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나오면 이것만 암기하면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또 마지막에 무슨 말이냐면 또 섹터별로 지금 이게 파티션이 쳐져 있잖아요. 파티션. 이 파티션이 쳐져 있는 내용 그 섹터에 관해서 그 암기가 다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적법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섹터 이 파티션 안에 내용이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는다? 암기되어 있어야 문제를 푼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등기법은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등기법은 그럼 지적법은 지금 파티션별 다 암기가 돼야 풀 수 있다는 거다, 그죠? 근데 등기법은 안 그래요. 등기법의 암기 분량을 이 정도가 지적법의 파티션이고 암기 분량이라면 등기법의 암기 분량은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적법에 비해서 등기법의 암기 분량은 암기 사항으로 비교해 본다면 3분의 1이 채 안 된다고요. 그럼 등기법이 더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거든요. 암기 분량이 지적법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지적법보다 등기법을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 어려운 이유가 암기 분량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내용은 지적법에 비해서 내용은 2배예요. 그러면 지적법은 암기 분량과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등기법은 암기 분량은 이만큼인데 공부해야 될 분량은요. 지적법이 이만큼이라면 등기법은 4배, 2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책을 봐도 지적법의 책 페이지 수하고 등기법 책 페이지 수라면 등기법 책 페이지 수가 약 1.7,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책을 만든 거니까. 1.7배, 1.8배, 2배 돼 있다고, 2배. 등기법이. 근데 이게 함정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 지적법은 그건 맞네요. 내가 공부한 내용, 이 자체가 전부 내용인데 공부한 내용, 이 자체가 그대로 암기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맞네요.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등기법은 암기 분량이 이건데 공부 분량은 어떤 느낌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가령 여기서 우리가 뭔가의 논점을 하나를 암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이제 암기를 했으면 이 내용이 책에서 서술되어 있을 건데 이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1번에서도 나오고 2번 파티션, 3번 파티션, 4번 파티션 이게 다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또 A를 하나 암기를 해. 그럼 얘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등기법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된다는 거예요. 중복.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암기 분량이 이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암기 분량이 이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암기 분량을 암기만 해가지고는요. 요 1, 2, 3, 4에 있는 이 선상에 이 내용을 집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암기만 해갖고는 못 집어 들어가요. 그럼 이걸 암기를 할 때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뭐 한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집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거 단순히 암기하세요 할 때 이해를 시키면서 암기시키는 것도 있을 거고 단순히 암기시키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이 부분은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선행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각 섹터별로 집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등기 신청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다.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맺어놓은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심사를 하지 않고 등기관이는 절차관계만 심사하는 게 형식적 심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는 허위등기 위험성이 커요. 결론적으로. 그럼 허위등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를 잃을 자와 권리를 얻을 자 이 두 사람이서 등기소에 모여서 출석을 해서 신청을 할 때는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무슨 신청?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금방 뭐라 했다?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동으로 신청하려면 의무자와 뭐다?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의무자와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러면 뭐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등기법에는요. 등기 절차는 원칙은 공동이에요. 권리자와 뭐다? 의무자가. 근데 법 조문은 당연히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이기 때문에 이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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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등기들은 공동으로 신청해라. 규정이 없어. 왜? 당연히 권리 잃을 자와 얻을 자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예외적으로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는 예외적으로 뭐 한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거는 법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단독 신청에 관한 법 규정은 존재하거든. 자, 근데 시험 문제를 출제위원이 단독 신청을 물어보면 되는데 공동 신청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공동 신청을 여러분이 암기할까? 공동 신청은 암기를 할 수가 없어. 나오는 것마다 다 공동인데 뭐. 그럼 단독 신청을 암기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 뭐로 간다? 공동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 시험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단독 신청은 내가 암기를 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을 찾아라 하면 내가 암기한 거 안에서 찾으면 돼. 그럼 문제를 풀어내거든? 근데 반대로 공동 신청을 찾아라 하면 수험생이 못 찾더라는 거야. 그럼 공동 신청은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다 암기해야 되나요? 암기를 못 한다니까.
나오는 등기가 전부 다 공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걸 하기 전에 어떤 등기가 주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등기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무슨 등기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이 지문을 뭐 암기고 뭐를 다 떠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게 주어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는 알아야 그 뒤에 지문을 읽어 나갈 수가 있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물어봤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를 모르면 지문을 읽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등기법은 딱 하나만 정리만 되면 돼. 뭘 이해하고 뭘 암기를 해야 되냐면 주어지는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만 알면 등기법 공부는 70%가 끝난 거야. 단순히 용어의 정의만 되어 있으면 등기법은 편안하게 60점 이상 받을 수가 있다고. 단순 암기사항들 제가 암기하는 거 해놓고 나면. 근데 정작 안 되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1, 2, 3, 4, 5번 지문이 나올 건데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세권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을 대부분 수험생들이 읽어 나간다고요.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답은 맞춰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거든요. 전세권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전세권이 선생님 전세권이죠. 근데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이거 맞추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볼 때 그분은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하셨구나. 이 분량을 이 사람들은 다 암기한 거야. 이걸. 그러니까 완전 괴물이죠, 그분은. 실제로는 전세권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도 모르면서 그 지문을 정답을 찾아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뭐에 집중을 좀 해야 되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이해가 필요 없이 그냥 암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자와 등기부에 기록될 수 없는 자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신청 적격,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는데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이해 파트가 아니에요.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자와 등기부에 기록될 수 없는 자, 등기부에 고양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 등기부에 그 아이가 기록될 수 있을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기록될 수 없죠? 그거 물어본다고. 근데 시험 문제는 고양이, 바퀴벌레, 뭐 이런 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그럼 암기해야 될 게 있거든. 태아, 학교, 읍면독리, 민법상의 조합은 등기부에 기록될 수 없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해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는 여러분이 다 맞춘다고. 그게 4문항에서 5문항이에요. 그럼 4문항에서 5문항은 그래서 등기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을 치면 4개, 5개는 맞춰. 근데 이제 나머지 5개에서 6개 있을 거잖아요. 이 5개, 6개는요. 암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제가 이해와 암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문을 읽어낼 수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문을 읽어낼 수만 있으면. 근데 지문을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맞추는 것들도 있거든요. 가령 이런 거.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A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격려되고 이후 B 명의로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이후 해당 저당권 등기가 무효여서 해당 등기를 말소를 한다면 이때는 주등기인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부기 등기는 등기 아니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런 개념이 용어가 있거든요. 뭐 무슨 말인지 몰라야 돼. 그럼 지문이 좀 길죠? 최소한 이렇게 2줄 반 정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지문들은 암기가 아니라 이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느냐 못 읽어내느냐의 문제예요. 읽어만 낼 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봐드릴게. 이거 좀 빨리 넘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이게 있겠다. 기출로 볼게요. 기출로 봐드릴게요. 기출로. 이거 어떻게, 어차피 찾아야 되네. 자, 이런 거. 이게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갑소유로 등기된 투지에 설정된 을 명의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의무자는 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암기일 거냐, 이 지문을 읽어만 낼 수만 있으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판결에 따른 등기에서 권리자는 갑이다.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읽어. 무슨 말이야? 대부분 수험생이 체감적으로 받는 느낌이 뭔 말이지?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문들은 이 지문의 글자가 말하는 바를 내가 읽어낼 수만 있으면, 읽어내려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읽어낼 수가 있거든. 읽어만 낼 수만 있다면 풀리는 문제들이라고요. 그럼 이런 애들이 5개에서 6개가 나와.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지문들을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더. 왜? 못 읽어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법을 딱 5주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단순히 암기하라는 건 일단 암기하는 거야. 그거는 이해를 요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근데 제가 암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은 꼭 이해를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 지문을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 잠시만 볼게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여기까지만 딱 끊어보는 거야, 그냥. 이게 자꾸 풀리거든. 그러면 등기부상에 제가 이걸 만들어 볼게요. 이걸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단순히 읽어낼 수 있는 애들은요, 시각화만 시키면 다 풀려요. 시각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등기법은 단순 암기와 뭐다? 시각화 2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등기가 기록되려면 무슨 등기는 꼭 있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이 다른 등기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는 시각화를 시킬 때, 앞으로 제가 등기법 수업할 때 시각화 시켜서 갑시다라는 것들은 암기가 아니라 읽어만 낼 수만 있는 거 푸는 거예요. 읽어만 낼 수가 있는 거 푸는 것들은 그것만 맞추면 등기법이 기본적으로 9개, 10개가 넘어간다고. 그 등기법에서 읽어낼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 9개, 10개가 많이 넘어가잖아. 넘어가면 실제 우리가 공법에서, 중개사법에서 좀 더 많이 실수를 하더라도 공시법령 및 세법에서 평균 60점, 한 70점까지 28개까지 맞추면 조금 안전하게 갈 수가 있거든. 안전하게. 우리가 통상 5, 6, 7 작전을 많이 쓰거든요. 5, 6, 7, 공법 50, 중개사법 70, 공시법령 및 세법 60. 이게 기본 세팅값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이 목표라는 점수예요. 5, 6, 7 작전. 근데 만약에 공법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통상 중개사법이 좀 도와주거든. 아무튼 공법하고 중개사법 2개가 합쳐서 평균 60점을 대부분 맞춰. 그리고 공시법령의 세법은 뭐다? 60점. 24개를 기준해서 공부한다고. 근데 여기에서 등기법에서 3개나 4개가 만약에 점핑해 버리면 나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통상 수험생들이 지적법에서 10개, 등기법에서 4개,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법령 및 세법을 14개에서 15개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세법이 16개잖아. 16개에서 세법을 몇 개? 9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24개를 맞추거든. 근데 여기서 등기법에서 몇 개? 이게 8개에서 10개가 되어버리면 실제 5, 7 이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커버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 5개는 이걸 보면 시각화시켜 볼게요. 간매를 보존 등기 되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을, 3 소유권 이전 뭐다? 병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된다고요. 그래놓고 그 뒤에 끌고 볼게요.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아, 이 등기가 뭐래? 원인 무효래. 원인 무효인데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로 명하는 판결을 얻었다. 판결은 뭐한다? 이 등기를 뭐 해라고? 이 등기가 무효인데 말소 판결을 얻은 것은 뭐다?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판결에 따른 등기, 그 판결에 따른 등기가 뭐예요?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니까 누구 등기 말소하라고? 병. 이 등기 말소하면 되죠? 지문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말소한다고요, 이렇게. 말소했죠? 말소하니까 기록상 권리를 얻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등기부상에 보니까 누가 권리를 얻었어요? 을이 얻었죠? 잃은 사람은 누구예요? 병. 그럼 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생각해보면, 선생님, 을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데 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해를 하는 과정인데, 시각화 시켜주는 것은 출제인이 내준 지문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권리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 틀렸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암기의 영역일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있는 지문 그대로 뭐한다? 시각화해서 해석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해석이 한꺼번에 안 되더라는 거야, 한꺼번에. 단순 암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등기법은 천천히 일어난다고. 천천히 일어나는데, 한번 내가 해보잖아, 그 상황을. 해보면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 소유로 되어 있대. 그럼 소유권 보존 누구다? 갑 이렇게 적어놓고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 명의의 근저당권. 을 명의에 그 뭐가 있다? 근저당이 있대. 을 명의에. 근데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한대. 그러면 근저당권 뭐다? 이전해서 병. 적으면 되잖아. 할 경우에 의무자는 을이다라고 돼 있지. 저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를 잃는 자가 을, 얻는 자가 병. 이전했으니까. 그럼 권리자는 누구? 병. 의무자는 을. 그러니까 의무자는 을이다 했으니까 이거는 맞네 이렇게. 그럼 이게 암기야? 지문을 그대로 뭐한다? 읽어내가지고 시각화만 시키면 풀 수 있는 것들. 이런 애들이 5개에서 6개라고. 그러니까 읽어낼 수만 있으면 된다. 읽어. 자,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느냐? 읽어낼 수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읽어낼 수만.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등기법이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제가요, 2차만 하는데, 난 등기법을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선생님 말처럼 읽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것들, 단순 암기 사항들은 뭐, 읽든 못 읽든 단순히 암기하면 되니까. 근데 읽어만 낼 수 있는 거 저거 하려면 제가 뭔가 좀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뭘 좀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앞서서 기본 강의 했잖아. 기본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아. 그럼 기본 강의 들을 때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도 민법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한번 수렴하고 등기법 수업이 들어오잖아. 그럼 읽어내는 게 편해져. 자연스러워지거든. 근데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뭘 위주로 강의를 했냐면 사실은 용어 위주로 강의를 많이 했어. 용어가 되어 있으면 등기는 다 읽어낼 수가 있어. 하나만 더 물어보면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용어에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뭔 줄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지금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이 등기는 개명이 일어난다든지
그 명인의 주소가 바뀐다든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등기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단독일까 공동일까를 물어보잖아요. 암기가 된 게 아니라 당연히 뭐다? 단독이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단독, 등기명의 표시 변경은 단독, 단독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등기명인의 표시가 뭔 줄 알고 변경 등기라는 용어가 뭔 줄 알고 그러면 그 등기 이런 등기네라는 것만 알면 암기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용어 위주의 강의를 기본 강의 때 했거든요. 한번 듣고 우리 등기법 5주 동안 들어오면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선생님 저 시간도 없어요. 그냥 다음 주부터 그냥 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아직까지는 뭐 민계공이 조금 그거 하니까 등기법은 좀 천천히 가져갈게요. 하시는 분들은 그날 수업 들은 거 제가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복습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2차만 하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분들은 기본 강의를 한번 듣고 오시면 등기법이 굉장히 편해져요. 진짜 편해져요. 왜냐하면 등기법은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법을 기본 강의를 한번 싹 완강해서 듣고 오면 등기가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느끼면 첫 수업 들을 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내가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는 걸 인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들어주면 상당히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등기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